윤석열 정부, 예. 우리 비대위원께서 윤석열 정부한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뭐 윤석열 이제 후보께 그 당선자가 예전에 검찰총장에 이제 취임할 때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공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딱 그 찍어서 공정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그게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특히나 저는 경제 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에서 공정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졌고요. 실제 그 뒤로 뭐 국정농단 사건 수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때 보면 재벌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공정한 시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이제 그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거를 거치면서는 너무 이제 자유시장주의, 약간 거의 저는 방임주의에 근접한 자유시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우리나라 우리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제 가장 큰 권력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기가 따로 있지 않은 이 경제 권력에 대해서만큼 올바른 또 판단을 하고 국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시장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이전에 그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라는 게 그냥 내비두면 결국은 그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이제 경쟁을 했다가 승자가 생기면은 이 시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에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시장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장의 어떤 교정 기능을 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근에는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재벌 하고 경제단체 제일 처음 만났잖아요. 예, 월요일 날 그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한 거 보고 좀 섬찟하던데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대부분 경제단체장들이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기업의 경영을 침해하는, 방해하는 요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당선자 역시 좀 수긍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만 강조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아직도 재벌 같은 경우는 총수 위주의 독단적인 경영들이 많이 있고, 그 경영에 대해서 또 불법이나 편법의 그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게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한데 그런 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수위에서 이제는 국정과제를 내놓고 뭐 토론을 하고 또 국민 여론과 함께 어우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핵심으로 떠올라 버렸어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화문 시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하고 1년 만에 당시에 그 유홍준 이 준비위원장입니까? 예.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접었잖아요. 네.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죠. 그런 예. 이유가 있어 그렇다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이 보수 측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 이거지. 왜 네, 그렇죠. 사람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이야기하느냐. 음, 신랄하게 이야기했던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전국에 지금 이제 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게 이게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국민들의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로, 민생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당장 코로나 이제 위기 극복도 해야 되고, 뭐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유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민들의 이제 그런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물가 급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유독 왜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건데, 이거를 또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무리한 약속이었고, 결국은 광화문이 안 되니까 용산으로 가겠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약속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았는데, 그 역시 국민들의 이제 불편과 뭐 많은 예산 낭비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막상 국민과 지금 가장 불통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거지, 뭐 당장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윤석열 당선자와 이제 인수위에서 좀 이 부분은 좀 깊게 숙고할 문제로, 좀 숙제로 좀 생각하고 천천히 좀 국민들 설득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와대의 문제가 그렇게 지금 이제 지금 국정과제의 최우선 문제는 아닐 건데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런 주변 참모들의 정말 지글건 쓴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근데 요 와중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좀 그전하고는 상당히 가단성 있게 나왔거든요. 예,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시도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텀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예. 차원에서 이거는 무리다. 라고 단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문 대통령 입장이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실을 일어나지 말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나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렇게 방사포 발사하는 그런 상황에, 안보가 가장 또 핵심 사안인데, 중요한 사안에 이것에 이렇게 국방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진짜 이사 기간이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와 국가 운영에 지금 현실을 모르는 윤석열 당선자한테 좀 따끔하게 그래도 하실 말씀은 해야 되는 게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신구 권력 충돌이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금 만남이 지난번에 했다가 불발되고 그렇죠. 역대적인 최장기간 해동 불발 사태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나기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남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좀 몇 가지 무리한 요구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당선자와 현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인데, 이거는 몇 가지 정치적 요구들을 이제 다 들어달라는 걸 먼저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김경수 전 도지사의 사면까지 묶어서 같이 하는 정치적 거래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이제 또 발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자리 역시도 좀 새로운 차기 정부가 농공행상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 요구를 한, 이 모든 게 저는 그 윤핵관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결국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결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의제들 다 버리고 그냥 편하게 좀 만나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좀 안철수 지금 네. 인수위원장한테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같이 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사전투표 전날 그 TV 토론 끝나고 나서 전격적인 단일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안철수 위원장한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그 단일화를 딱 그렇게 선언하는 안철수 위원장.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단일화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예상이 이제 아무튼 벗어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뭐 단일화 결과 놓고 보면은 뭐 단일화는 할 수 있을 일이긴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노력했던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이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안철수 대표 그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면서 그날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고, 기자 질문에는 자신은 다당제가 정치적인 자신의 신념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모순되는 거잖아요. 네. 단일화는 후보 단일화는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본인께서 이제 계속 국민의당을 유지하면서 다당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거를 포기하고 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자신이 한 얘기를 저렇게 좀 뒤집는 거를 그렇게 좀 너무나 그냥 당연한 듯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제가 10년 넘게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좀 상당히 좀 노예해졌다. 노예. 우리가 보통 뭐 정치 8단 9단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금방 우리 최 비대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오랫동안 봐온 사람도 그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 이런 이 추측을 다 했는데, 이 전격적인 단일화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걸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해졌다. 노예. 음. 이제 순진한 철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뭐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뭐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정치적인 그 행보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역량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그 많은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17년도에 같이 대선을 할 때는 제가 공약단장을 맡아서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많은 공약들을 이제 냈고, 그 공약을 만들었을 때 생각이 저는 크게 바뀌진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서 솔직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너무 그 수구 보수적인 정책들이나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쳐낼 건 쳐내고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중도 개혁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위를 지금 좀 일말에 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윤석열 그 인수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예, 과연 이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덜러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갖다가 해낼지 뭐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을 통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뭔가 공동정부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표현했어요. 근데 예, 과연 앞으로 국민통합정부 저 국민의힘의 이재호 그 상임 고문말이 하면은 거국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예. 실현되리라 보십니까? 그 얼마 전에 그 현 총리인 김부겸 총리를 차기 예. 정부에서도 총리로 유임시키겠다 이런 말이 한번 이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협치와 통합정부를 만들려는 어떤 물밑의 노력이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그 협치나 이 통합정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 다른 당에 있는 인사를 내각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통합정부고 협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협치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정책적인 협약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다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라고 하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의 정책들을 또 받아가야 되거든요. 여당이, 정부가. 네. 그러려면 이제 큰 틀에서 정책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정책 협약의 내용을 실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내각에 등용하는 모습이 갖춰져야만이 저는 그게 진정한 협치고 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나 인수위에서 통합정부나 진짜 연정을 생각한다면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민주당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선 기간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워낙 국회 권력이 이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정계 개편식으로 해서 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 김한길 그
새시대 위원장이 예, 캠프에 합류를 하셨었죠. 윤석열 후보 측에. 네. 그랬다가 또 캠프가 깨지고 지금 또 인수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네. 전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앞으로 24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총선을 앞두고 그런 말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윤석열 발 정계 개편이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어떤 그 다당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긴다면 충분히 정계 개편의 어떤 그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총선까지 2년 정도 남았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초기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뭐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항상 정치권에선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